6일 지방선거를 2달여 남겨놓은 가운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규칙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특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두고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양당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최다 득표자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3인 이상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끄는 신임 원내 지도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입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며 속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토크 전에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실 새로운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네, 함께하실 분이 김영주 전 의원인데 두 분은 어떻게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예,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야 민주당 의원님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신 분이고, 네네. 또 이제 저도 서울시 부시장을 했습니다만 또 서울시 부시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만났고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이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는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정치 개혁을 너나 할 거 없이 다 공약을 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지금 국회에서 가장 강력한 의제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먼저 기초의원 선거구제 도입 의미,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2명에서 4명까지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기초의원들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고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2인 선거구제, 인구 비례에 있어서 2인 선거구제, 좀 많으면 3인 선거구제를 했는데 실제로 3인에서 5인까지 하자라고 좀 이제 넓힌 것은 기본적으로는 양당이 거의 하나씩 가져가거나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 당이 나 이렇게 해서 2개를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서울시 의회 같은 거는 90% 이상이 한 당이 독점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다양성이 결여돼 있고 또 다수 정당은 다수 정당대로의 이미 그 역할은 방기한 채 그냥 단체장과 같이 그냥 한 통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늘리자고 하는 것은 다수 정당의 어떤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지방자치에도 좀 받아 안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질적으로 저는 좀 한두 가지 좀 불만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돼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시의원을 뽑아놓고 홀수 달에는 기초 말하자면 구의원 역할을 하고 짝수 달에는 시의원 역할을 해서 부담을 줄이거든요. 굳이 구의원들이 있고 시의원들이 있고 이렇게 청청으로 해야 되냐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보면 그런 차원에 보면 이게 정치 개혁인지 정치 개악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완전 외국처럼 돈 안 받고 한다 그러면 좋은데 월급 비슷한 걸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막 5천만 원씩 연봉되는 일자리 창출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의회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의 완전한 권한의 확대, 책임제 그리고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차원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 논의 없이 수만 넓힌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시점상 너무 촉박해서 이런 것을 다루고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가 얘기했듯이 이런 중대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일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논의, 충분한 시간 그게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의 선택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60일도 안 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 의석을 가진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 논의를 던지는 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본질적인 구조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제 입장이 다르고 의원님들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각각 방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말은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개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그 회의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의회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수당이 그 지방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소수당도 진출해서 다양한 입장들이 지방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하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26조를 보면 소위 이제 광역의원, 뭐 경기도의원, 서울시의원 이런 분들은 한 명씩 뽑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 예를 들면 성북구 의원이라든지 뭐 성남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2명에서 4명을 뽑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광역의원의 선거구는 국회에서 획정을 짓는데 기초의원의 선거구 그리고 선거구마다 의원 정수는 광역의회에서 정하도록 공직선거법 26조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사실은 꼭 3인 이상으로 규정하자고 하지 않아도 광역의회에서 민주당의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3인 이상의 선거구로 광역의회가 기초의원들의 선거구를 획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팽팽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명 뽑는 선거구를 만들어 놓으면 한쪽에서 하나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나 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공천권이 되는 거죠. 공천권을 넘어서 가지고 사실상 지방의원의 임명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놓으려고 그랬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3명 이상을 뽑게 되면은 암만 3명을 뽑는다고 해서 3명 다 공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많이 공천해봐야 2명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공천권에서 행사하거나 당선시킬 수 있는 범주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사실은 1당, 2당에 있는 의원들이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네. 3인 이상으로 무조건 규정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게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선거구 획정을 광역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 네. 소위 이제 인구 편차 때문에 위헌 판결 난 지역이 있다.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이제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리면 국회의원은 가장 인구가 많은 사람들과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2대1, 2배 차이가 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광역의원 이하부터는 3대 1의 차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실제로 무조건 3인 선거구를 만들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 지금 광역의원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대구나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에 있습니다. 다수당이에요. 현재, 네. 그래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양당에서 사실 논란이 있다가 이걸 사실은 이제 안 할까 봐 걱정인데 네. 일단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의회에서 선거 획정을 지금 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할까 사실은 제가 네.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2달을 남겨두고 어떤 법을 고친다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한 거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건데 조금 빠르다는 느낌도 드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일단 한 상황입니다. 이 위성정당 방지법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 개혁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위성정당 스스로 안 만들면 되지 그걸 꼭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뭐 저희 당의 방침에 대해서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거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 뭐 양당 같이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뭐 의지를 보이면 되는 것이고 꼭 법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라는 거고 네. 또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민주당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계열의 정당을. 네. 위성정당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두 번째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비슷한 정당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뭐 의지 표명을 할 것이 있고 법으로 할 것이 있는데 저는 굳이
법까지 만들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성정당 문제는 현행의 국회의원 선거법상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의석수를 투표한 비율에 맞춰가지고 준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의석수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다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가 비례대표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편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미 지난번 선거 때 실패한 게 드러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사정당을 우리 당의 의지와 관계없이 같은 지지 계열의 사람들이 만들어버리면 그럴 그걸 수 있죠. 어떻게 통제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당제를 염두에 두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가 네. 소위 국회의원 선거구도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네. 이 문제의 효시가 누구였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 정치를 청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네네. 이 문제를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받아만 주면 내가 총리 추천권도 의회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사실은.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특히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소위 그 정치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중대선거구제 만들겠다 얘기를 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영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반대할지 몰라도 영남 지역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사실은 저는 광역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라 이 얘기죠. 사실은. 그게 광역의원. 네. 개혁 취지에 훨씬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 100명 넘는 의원들을 뽑는데 그중에 야당 의원들이 10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만 그러냐? 아니에요. 경기도도 그래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과거 지방선거를 보면 그 전의 선거라든지 시도지사를 뽑는 선거에 거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시도의회가 시도지사를 견제하는 것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다당제의 의미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 도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로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논의하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기에는 쉽게 진행처는 안 돼도 진정으로 개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네. 광역의회를 지금 중대선거구제로 하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이 지금 입법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개정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 글쎄요, 이제 그는 이제 박홍건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가져가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여론을 보면서 이렇게 속도 조절을 속도를 할 것인지. 조절할 것인지는 조금 더 원내대표와 실질적인 어떤 뭐 강성의 몇몇 분들의 어떤 관계 승립에 따라서 또 이번 지방선거가 특별하게 이렇게 그 유리한 구도가 아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거의 뭐 한 달도 안 된 선거가 될 네. 경우에 국민들의 그 아직도 민주당에 대한 어떤 차가운 시선을 좀 의식하는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 뭐 그것이 끝까지 강행 처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이르지 않나. 지금 의원님이 이제 박홍근 네. 신임 원내대표 이제 언급을 하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개특위 공전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풀 열쇠는 안철수 위원장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선인을 안철수 위원장이 설득해달라. 왜냐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 당시 후보도 중대선거구제를 뭐 선호한다 얘기를 했었고 안철수 위원장도 사실 이제 다당제 얘기를 워낙 정치하면서 오랫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속도전에 약간 부담을 느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안철수 위원장 좀 설득 좀 해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뭐 논의를 깊이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개헌 논의까지 갈 수 있는 정계의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얘기거든요. 단순히 네. 뭐 기촌이 뭐 광역이를 뛰어넘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시절에서 뭔가 하는 것도 어렵고 결국에는 머리를 맞대는 사람이 이제 야당
김기현 원내대표일 텐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게 쉽게 이걸 받아 안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 반대하는, 네, 네. 그렇다면 조금 민주당도 오히려 좀 한 발 빠져서 좀 국민 보기에 좀 긴 과제로 뭐 그 새 정부 들어와서 다시 한번 또 네. 하반기 국회에서 네. 제대로 뭐 행안이든 뭐 상임위를 위원장을 새로 바꾸고 의장단을 바꾼 상태에서 다시 빨리 그때부터는 좀 빨리 마무리 네. 하는 게 좋지. 지금 선거 맞닿아 있는데 막 이래저런 막 정리 안 된 논의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안철수 위원장, 윤석열 당선인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그렇습니까? 얘기냐면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초의원을 3인 이상의 선거구인 대선거구제로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득권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통령 당선인이든 인수위원장이든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금 예를 들면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상대적으로 호남은 3인 이상 선거구를 만들어도 민주당 쪽에서 많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남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데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그 선거구 획정을 광역의회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관철시키고 압박을 하려면 국회 논의 관계없이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본회의의 정개특위 부의 안건에 의결한 데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선 때 약속한 거니까 확실히 하겠다 네.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시도의회 다 열어가지고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딱 해버리면 돼요. 무조건 3인으로. 그런데 할까요? 안 한다고요. 왜? 민주당에 있는 의원 당협위원장도 자기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거를 정말 중요한 개혁 과제를 본다 그러면 딱 한 군데만이라도 당장 서울부터라도 네. 서울시 의장 그리고 시의원들 다 모셔다 놓고 이거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계획이니까 당신들이 꼭 하십시오. 그 얘기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안 할 겁니다. 두 분 말씀을 정리하면은 난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정치개혁 입법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정치 개혁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정치 개혁의 총 정보량은 약 6,5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개혁과 함께 쓰인 연관어의 순위를 살펴봅니다. 1위는 지방선거, 3위는 선거구, 4위는 기초의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한 선거구당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 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단어들이 연관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원내대표, 5위는 견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개혁과 견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했고 당면 과제로는 2차 추경과 민생 입법, 대장동 특검, 그리고 정치 개혁 등을 내걸면서 원내대표와 견제라는 단어가 정치개혁의 연관어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정치개혁 급상승 인물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려면 4월 5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고 정개특위 공전은 이번 주로 끝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정치개혁과 관련해 가장 많이 연관된 이름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는 조혜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조 의원이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이기 때문인데요. 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가 지난 한 주 계속 열리면서 뉴스에서 조 의원의 이름이 많이 보였습니다.
3위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입니다. 여 대표가 여야 수뇌부와 잇따라 만나 정치개혁 추진을 요구하고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 등도 열면서 급상승 인물 연관어에 포함됐습니다. 4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는 중복되는 제도라며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위는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안 위원장에게 지금이야말로 다당제 소신을 발휘해야 할 때인 만큼 윤석열 당선인을 꼭 설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한 주 정치개혁을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19일 만에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9일 만에 첫 회동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북한 ICBM과 추가 경정 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서로 협조하기로 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협조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된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는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당선인 측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과 당선인이 정권 이양기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관리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가운데 가장 늦은 만남이었지만 2시간 51분이라는 최장시간의 대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났습니다. 정말 언제 만나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결국 만났고 오찬에서 형식도 만찬으로 이제 변화가 좀 있었죠. 전반적으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다. 화기애애란 단어가 일단 등장했어요.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총평. 사실은 3월 16일 날 해서도 어제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실제로 두 분 상에는 그런 우태적인 의제를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을 축하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네. 서로 뭐 앞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네. 하는 덕담 나누는 자리여면 되는데 그런 자리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처음부터 사면론을 먼저 전제로 걸고 말하자면 조건 없는 만남으로 시작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적 협의를 해도 되는 건데 처음부터 조건 만남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문 대통령조차도 주변 사람 얘기 듣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있지 않았겠냐 하는 거고요. 어쨌든 뭐 화기애애한 얘기가 조금 늦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이전에 이루어졌다 뭐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고 본다라면 네. 어쨌든 큰 인수인계 차원을 뛰어넘는 집무실의 어떤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에 요구할 것과 당선된 이후에 할 것으로 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접근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조건 뭐 요구해라 왜 안 받아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좀 불협화음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남이 늦어진 정태근 의원님께서도 사실 이제 예상하고 뭐 기대했던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땠습니까? 네. 일단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한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썩 개운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않고 그동안 사실은 이제 만남이 늦어지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 문제였고 네. 특히나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그것이 이제 감사원장이 그 인수위 업무 보고를 하면서 신구 정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해결이 됐고 나머지 문제가 이제 뭐 집무실 이전 문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뭐 등등이 뭐 추경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도 지금 청와대가 이제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뭐 반드시 5월 10일부터 용산에 가서 근무를 하겠다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예비비 그 지출 승인을 좀 빨리 해주시면 네네. 그나마 이제 최대한 그 직무실 그 이전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난제 중에 하나는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네. 문제인데 네. 그날 발표를 보면 자영업자 구제를 위해서 그 손실 보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그 쌓인 국채 적자가 400조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50조 원에 만약에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면 450조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세출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사실은 당선인이 민주당도 확실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것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재부에다 요청을 하자. 네네.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 차례 더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필요하다면 그 두 분이 다시 한번 회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안이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사 문제, 뭐 집무실 이전 문제, 추경 문제 등등. 집무실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취지는 공감하지만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는 단어를 두고 청와대는 면밀히 살펴의 방점을 두고 있고 당선인 측은 협조하겠다는 단어에 방점을 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래서 면밀히 살피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예비비를 선정함에 있어서 원래의 절차로 보면 네. 행안부가 혹은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기재부 승인을 받아서 국무위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바로 인수위에서 네. 윤 당선자께서 기재부 의견을 들었다라고 바로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예비비를 그 제출할 때도 명제표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국방부는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럼 사실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기재부가 당선자 측에서 어떤 용도로 이것을 뽑아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외계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사실. 네네.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합참으로 이사가고 합참도 논의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이 정부가 협조 안 해준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네. 그 계산에 대한 근거들을 협조해야 되고 또 현 정부도 어쨌든 빨리 이 직무실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발목 잡기 개념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뭐 안보 공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보를 빌미로 이사를 방해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를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도 국방부가 사실은 용산에 있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공본부가 지금 전부 다 계룡대에 내려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방부는 사실은 계룡대로 가는 게 맞고 합참도 지금 이제 이 국방부 옆에 별도의 아주 큰 건물을 네. 하고 있는데 수방사에 가면 사실은 우리가 삐안벙커라고 얘기합니다만 엄청난 지하 도시가 있는 겁니다. 거의 이 핵공격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네네. 그래서 수방사 쪽으로 이제 합참을 옮기는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의 예비비가 이제 그 일반 예비비가 한 1조 8천억 원 되고요. 목적 예비비가 한 2조 1천억 되는데 어차피 그 문제는 이제 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지출될 돈이에요. 그래서 면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문제가 격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 공백 문제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전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긴다. 이 얘기는 전혀 적절치 않은 거였고 앞으로도 그 얘기는 좀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끝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도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법무부에서 유예됐던 업무 보고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대형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개혁이 다시 정치계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려 3년 2개월 만에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9개월 만에 이 삼성전자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먼저 산자부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당선자께서 그동안에 이제 조금 논란이 됐던 발언의 뭐 취지와 상관없이 마치 네. 정치 보복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발언인데 원래로 보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할 일은 한다. 뭐 조사가 돼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자체가 네. 하나의 시그널이 되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검찰 자체들의 행태 자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 하나의 기조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역으로 보면 그게 어떤 정치 개혁의 이유이기도 했죠. 정치적 중립성.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민주당은 마무리 입법을 통해서 이걸 뭐 굳히기를 하겠다는 측면이지만 어차피 네. 정부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뭐 다수당이 돼 있는 민주당의 의지와 새로운 당선자 간의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새로운 당선자는 검찰에 있어서의 어떤 수사권을 오히려 공수처와 같이 줌으로써 더 확대하겠다는 데까지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법무부 장관이 말해 검찰총장을 함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도록 완전 못을 박아버리겠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서 곳곳에 말하자면 충돌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잠재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 진행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수사가 됐고 그래서 김은경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내용은 다르집니다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번 그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산자부에 있는 모 국장이 한전 자회사, 발전 자회사 사장들이 니들이 인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임기가 남아 있었던 경영평가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사장들 보러 물러나라고 한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관할 지청인 동부지검에 있는 소위 문재인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주요 지검장들이 야 이거 수사하지 말아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을 딴 데 보내기도 하고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그 환경부 사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 좀 보고하자.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왜 수사를 하냐. 네. 지금 명백하게 직권남용이고 그 수사를 안 한 것도 처벌받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든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검찰 개혁을 자꾸만 뭐 이거저것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검찰 알아서 해라. 니들이.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고 니들이 정말 소신껏 그리고 법과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기소할 거 기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지 지금처럼 검찰을 계속 장악을 하다 보니까 또 검찰 내에서도 이 정권 코드 맞히는 사람은 또 수사를 늦췄다가 네. 또 앞으로 들어올 코드 맞힐 사람들은 또 수사를 빨리 당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문 검찰에 대해서 내버려 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근데 이제 산자부 블랙리스트 문제는 그 정권 교체기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차라리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취임할 때까지 인사를 안 한다든지 혹은 미국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기관장이 물러난다든지 임기를 맞추는.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일이 그렇죠. 빈발할 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안고 갈 것이냐. 또 공기관이 전부 다 정권 교체기에는 아무도 일을 안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었고 한 차례 그 이후로 인수위에서 보고를 유예한 바 있었습니다. 연기했었죠. 그리고 지난 29일에 다시 보고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법무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입법 과정이 진행된다면 뭐 최대한 힘쓰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기본 틀이 바뀌지는 않고 다만 보고할 때 톤다운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당선인 쪽에 최대한 입장을 맞춰서 지금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보고 내용은 장관하고 다르게 그 수사지역 그 지휘권도 사실상 제한돼야 되는 거고 네. 당연히 예산 편성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법무부가 그 검찰이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검찰청법 12조의 내용인데 네.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 법률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회 해석이에요. 이거는 수사지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사지휘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다라고 국회에서 그 유권 해석을 내린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장관 이전에 정치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입법 취지조차도 그런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지를 한마디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장관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재량권 막 하도록 내버려두면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임명한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마음대로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냔 말이에요. 그럼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네. 지금 검수완박하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검찰에 대한 주요 사건들 지금 수사권 다 배제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만들어야 돼요? 특별수사청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수사청 지금 누가 만들어요? 그 청장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공수처장도 그렇잖아요. 경찰청장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 공수처장, 특별수사청장 다 임명해버리고 나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제한하는 게 낫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좋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잘하면은 잘 될 수 있고 잘 못하고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으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선의에 기댈 수는 없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법무부 업무 보고에 대해서.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장관이 정치인 장관이 아니었으면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놨을 것이다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부분은 그 뜻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전제에서 그 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리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만으로 그 아예 지휘권 자체의 명목상의 문항을 없애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무소불위의 검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상징적인 문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너무 거칠게 그런 이건 부작용이 있으면 다 바꿔 없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성급함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무부에서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막아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너무 이제 새로운 당선자의 눈치 보고 그냥
막 가버리는 부분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네. 검찰청법 12조 자체를 고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거와 관련된 훈령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면으로 어떤 조건 때 어떻게 하라. 이거를 그 조건을 상당히 강화하겠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마 이제 지금 인수위나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은 요 조항 자체를 드러낸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대통령의 영으로 정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훈령 조항들을 바꿔서 네. 상당히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4월 3일까지 국무총리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첫 국무총리 후보자를 결정할 때 경제 분야의 다른 인선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 인선이 단순히 한 자리가 아니라 다른 인선과 함께 고려된다는 취지라지만 총리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경제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여기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의 이름이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키워드로 민주당 출신도 거론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수월할 수 있다는 기대에 제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인사청문 일정 등 새 정부 출범식에 맞추기 위해서 4월 초에 인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사실은 총리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 참 여러분들이 계세요. 일단 그 무엇보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 먼저 하죠. 안철수 위원장이 과연 총리 지명될 것인가, 의지가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했었는데 직접 안철수 위원장이 나는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 이것이 당선인 측의 새로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먼저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총리 문제, 후보자 문제를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기 전에 꼭 먼저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과 총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먼저 논해야 돼요. 네네. 왜 그러냐면 법상으로는 총리가 막강합니다. 가장 막강한 게 뭐냐면 소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의 의중에 반해서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 감사원장 네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최재형 감사원장 쉽지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실제로 총리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대독 총리, 국회 나와서 네. 대독하는 총리로 할 것인지 정말 아주 높게 법상 나와 있는 거에 준하는 책임 총리를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일정 정도 권한을 부여하는 총리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총리의 인물군도 나오는 거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성공적으로 인수인계 작업들을 잘하는 것을 더해서 차기를 내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부의 초대 총리라는 자리가 내가 차기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없는 자리인가를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통령 당선인께서 앞으로 내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총리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정도는 좀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내용들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림을 하면서 네네. 지금 내가 일단은 정권을 인수하는 작업에 집중을 하고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에 완전히 국민의힘 속에서 활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맡는 그런 구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도 다음 전당대회도 나오겠다. 이런 의지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두 사람 간의 어떤 치열한 또 암중 모색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과학기술 정책이나 보건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추천하는 몇 사람들이 이제
내각에 네.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정부와 당을 같이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뭐 항상 늘 언급되던 안철수 위원장 카드는 이제 없어졌고 스스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한덕수 전 총리, 뭐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뭐 박주선 이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등등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보느냐, 소위 말하는 화합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컨셉, 어떤 방향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뭐 세 네. 분 다 훌륭하신 분이시기는 한데 네, 뭐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저는 조금 발상을 달리해가지고 네. 김부겸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정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김부겸 총리 유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선인이 계속 얘기하는 것도 협치와 국민통합이고 현실적으로 국회에 지금 170석이 넘는 의석들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총리 한 사람만 달랑 유임한다. 이거는 또 사실은 김부겸 총리도 받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책임 총리 수준은 아니어도 그래도 김부겸 총리한테 상당한 권한을 줘서 예를 들면 내각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당신이 한번 추천해봐라. 쉽지 않은 결단이긴 합니다만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유임하면서 상당 정도 권한을 주고 실제로 협치로 간다. 이런 정도의 발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그런 저의 발상이 인수위에서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은 뭐 사석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한테 형님 이렇게 호칭한다고 하는데 두 분 사이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도 홀로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일단 우리 정태근 의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부겸 총리는 이제 갖다붙다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네. 김부겸 총리를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나쁜 안이 아니거든요. 통합에 있어서도. 네. 또 뭐 그렇지만 그것은 인수위의 의견. 네. 그리고 이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본인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으로 총리를 구성하는 데 대한 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또 본인이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걸 다 갖고 있는 한덕수냐 아니면 전체 큰 틀에서의 통합의 의지를 강조하는 김부겸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조금 더 젊고 혁신적인 그야말로 실무적인 또 경제 통이냐 그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개혁 입법 논의부터 다양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태근 전 의원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진행자도 또 우리 김영주 의원도 훨씬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편하게 하셨군요. 다행입니다. 네. 두 분이 뭐 싸우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좀 더 화이팅 해주셔도 괜찮고요. 오늘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을 저희가 듣는데 먼저 정태근 전 의원님께서 사이다 한 줄 평 해주시죠. 앞서 정치개혁 얘기했는데요. 네. 이 정치개혁 문제는 정치권이 손을 띄고 오히려 객관적인 시민단체가 안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가부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한 줄로 말씀드리는 것은 네. 정치권이 손을 떼야 정치개혁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사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검찰총장을 하면서 본인이 당했던 여러 가지 뭐 부조리나 상식에 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안티테제가 곧 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새로운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든지 뭐 법무부 인사부의 방향이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당선자께서 혹시 곧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